이제 추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 정책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고 금리도 오르고 있죠. 심리도 최근에는 많이 좀 꺾였어요. 오늘 책은 바로 살집, 팔집입니다. 그럼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1주택자든 아니면 무주택자든 아니면 다주택자든 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답을 좀 문제 해결을 찾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3대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기준을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그렇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을 살 때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그냥 돌직구로 들어오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럼요. 우선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는 올해 분양 말고는 집을 살 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답을 좀 먼저 드리고 네. 저는 밥만 먹고 연구하는 게 이거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런가가 이제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그렇죠.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각각 처한상의 고민이 다르잖아요. 네. 1주택자는 오늘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네. 갈아타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아. 올해와 내년 상반기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슈퍼 아파트, 보통 아파트, 좀비 아파트 얘기를 할 텐데 네.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내 아파트 가격이 다른 것보다 많이 안 올랐다면 네. 오늘 행동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게 갈아타기 하라.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아시다시피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줄여라, 슬림화하라, 네. 다운사이징하라.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뭔가를 내버리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쵸. 듣는 이도. 지금 이제 김 작가님께서 질문하신 답을 드리는데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질문 속에는 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학도 종합응용과학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알려주는 게 부동산 학문의 존재 이유예요. 네. 네, 제가 이제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네.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를 어떻게 사람이 알까 예측하는 건데 이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걸 잘 설명하고 있고 네.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첫째는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네. 예,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리고 부동산은 또 전세와 매매가 동행을 해요. 네. 또 거래량도 중요하고 네.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한번 볼게요. 네. 예, 우선 부동산의 예측에 관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도표가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는 반복한다. 김 작가님 우리 자기개발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네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경제학의 대원리인데 혹시 키친 파동이니 주글러 파동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일반 경기도 보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있고 하락 사이클이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네.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가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고 주택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거든요. 네. 설명하면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이게 쭉 보시면 네. 지금 강남 아파트가 점선인데요. 네. 그러니까 빨간 게 전국이고 이제 그 보라색이 서울이고 강남이 점선이고 네. 여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도표에 어떤 특징이 있나. 네. 전국과 서울과 강남,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등등이 지금은 있습니다. 이제 강남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네. 설명을 좀 쉽게 하려면 최고 많이 오른 게 강남이고 똘똘한 한 채도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점선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죠. 네. 이거는 평균보다도 강남이 더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는 86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5년 됐잖아요. 2021년이니까 35년간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데 상당히 알아두면 상식과 지식이 다른데 전국 평균이 3.53% 올랐을 때 서울은 4.17%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다르죠. 서울이 그렇게 많이 이 전국 평균보다 오른 것은 아니다. 35년 평균이니까 최근에는 좀 그렇지만 근데 강남을 또 보면 서울보다는 많이 평균보다는 올랐지만
1%포인트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5.12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체크예요. 네. 물가 상승률이 3.5%. 그러니까 지난 35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이게 통계로 본 데이터로 본 수치는 네.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결과가 왔냐 그러면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요. 네. 근데 강남은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린다는 거.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은. 그러니까 상식과 과학적 지식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일이 많아요. 네. 오해와 편견인데 네. 강남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골이 깊다라는 김 작가님 우리 이걸 이제 상고 곡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자성어로. 이걸 또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김 작가님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얼마 전에 한국 주식 아니 부동산 너무 비싸다고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분이 실로 지수를 만든 분인데 한국에 가끔 오세요. 네. 예, 저는 이분 오시면 꼭 100만 원 내고 그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데 듣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어떤 말을 했는가? 같은 말을 해요. 모든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은 모든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이 평균값에 회귀한다라는 그 유명한 평균 회귀 법칙을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이론 중에 하나예요. 네. 자, 한번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아파트는 좀 달라요. 이 편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확실히 서울의 아파트가 5.2, 전국이 5.1대 서울 이것도 뭐 서울 6.1, 강남도 6.71인데요. 네. 좀 더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는 해요. 네. 높기는 하나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면 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아파트 이제 전세 지수 변동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여기 이 표를 좀 보면 서울시 전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선 전세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전세와 매매는 동행한다는 걸 오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정말 김 작가 TV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근데 여기 저도 바쁜 사람이고 여기 또 찾아와서 흐뭇하고 영광인데요. 온 이유는 편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고 그래야 또 과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쵸, 작가님, 그렇죠? 네. 우리가 역사는 사람도 잘 안 바뀌잖아요. 이거 패턴이 있다라는 말 아시죠? 네. 이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투자 습관을 바꿔라, 투자 패턴을 바꿔라. 네. 그게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동산 지식을 알아라 하는 건데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 이제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고 네. 전세가 약간 선행합니다. 네. 지금 김 작가님 전세 가격이 서울에 지금 올라요, 내려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 가격도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얘기에 그 학술적 근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네.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이게 사이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네. 부동산 경기도.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우리 서울은 지금 네. 2014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강남은 8년째 오르고 있고 서울은 7년째 오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오르니까 얼치기죠. 뒷북 예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가님? 혹시 부동산 쪽을 뭐 열심히는 안 보시겠지만 7년 올랐으니까 10년 오르지 못할 이유가 뭐냐? 예? 더 시가 오르다가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사이클을 보면 지금 그게 오해고 편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 네. 설명하려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86년도에 통계가 나왔다 그랬죠. 네. 그 이전에는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분석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보십시오. 87년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 보이. 이때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좋아졌어요. 이때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도 오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91년까지 올라 버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쭉 떨어지네요. 쭉 떨어져요. 이때 왜 떨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작가님. 이 작가님은 좀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좀 젊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알아요. 왜 떨어졌나요? 예. 이때 200만 가구 노태우 전 대통령 때 200만 호 공급이란 말은 들어봤죠. 네. 그리고 분당, 일산, 핀촌, 삼봉, 중동이 나와요. 5대 신도시가. 네. 이때 입주를 하게 돼요. 갑자기 졸속으로 해가지고 되니까 떨어지겠죠. 200만 가구가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 다 대량 물량이 쏟아지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그렇죠. 있죠. 근데 떨어지는데 보세요.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떨어져요. 97년 말에 혹시 외환위기 기억하세요?
네. 예, IMF가 와요. 네. 그러니까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훅 떨어졌으면 더 확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네, 98년에 다시 올라요. 올라오죠. 그때 근데 본격 회복은 2001년부터 올라요. 네. 이때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이제 경제 살리기 우리 경제 위기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쫙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오릅니까? 이제 본격 회복은 2001년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네. 99년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2007년 8년까지 올라요. 네. 이 고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고점에서 한동안 행보하죠. 그죠? 네. 네. 이때가 집값이 굉장히인데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 음마 아파트 많이 인구에 해제하잖아요. 네. 이때 음마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 31평이 이 바닥일 때 1억 6천 했어요. 와. 저는 기억을 해요. 이때 부동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 저는 부동산을 2000년부터 해서 20년 했거든요. 네. 한국통신 인사부장하고 이제 나와서 예, 건국대 부동산 대학을 이렇게 인생의 반전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된 건데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공부하고 이제 활동한 지가. 어쨌든 이때 2007년에 제가 기억하는 게 12억까지 올라요. 네. 2억짜리가 12억이면 6배 가량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네. 이 7년간. 네. 이때 오르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 내리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네. 이때 끝없이 오를 거라고 믿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김 작가님은 또 기억을 정확하게 몰아주는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집 사야 된다고 지금하고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지금 네. 집 못 사. 아니, 왜냐하면 2억대 안 샀더니 12억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엄마 아파트에 사는 전세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근데 엄마만 오른 게 아니라 재건축 전체가 이렇게 6배까지 올랐거든요. 네.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집 샀던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 이걸 한번 교훈으로 삼자는 거예요. 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근데 쭉 내려요.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죠? 리먼 쇼크. 네. 쫙 내리더니 이게 2013년에 바닥을 찍어요. 네.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데 2014년부터 지금 우상향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이때 얼마까지 떨어진 12억 했던 엄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니까 쭉 네. 들게요. 사례 비유가 중요하니까. 이때 7억 2천으로 떨어져요. 아. 왜 제가 기억하는가? 저의 친척과 친구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이때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나온 거 기억나죠? 네네. 이럴 때 제가 유일하게 이거는 김 작가님 좀 믿으셔도 되시다. 네. 제가 유일하게 이때 바닥이고 강남 재건축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증거가 잘 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네. 뭐 시니어가 만나고 싶으면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인물 1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 7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 김 작가님 우리가 좀 정말 불과 오래전이 아닌데도 한 7년 전의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네. 지금 반대의 상황으로. 네. 이때 집을 어마어마하게 다 팔았어요. 네. 보십시오. 12억에 대출 5억을 주고 산 사람이 많았어요. 엄마 아파트를. 네. 그런데 7억 2천이면 대출금 5억 원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네. 이걸 갖고 나면 자산이 얼마 남죠? 2억. 네. 이래서 깡통 전세, 깡통 집값이란 말이 대유행했고요. 네. 이게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 자꾸 지금은 집값이 이제 7년 다시 오르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이때 지금은 환상에 젖어 있어요. 야, 계속 오를 걸. 세상이 떨어지는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가 특히 많이 해요. 이제 나는 집을 살 기회가 아까 패닉방이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역사가 지금 통계로 본 35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훈을 그래서 이게 7억 2천에 팔았더니 어떻게 됐는가? 쭉 지금 올랐죠. 23억 갑니다. 현재 여기 가격은 안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흐름을 제대로 탄 사람은 7억 2천에 사서 그때 이게 전세가 3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이니까 네. 이 박근혜 때 자꾸 뭐 빚내서 집 사라는데 실제로 그래 했다고 합시다. 네. 그 잘한 거예요. 네. 이때 대출도 해줬잖아요. 돈이 없어도 전세 사는 사람이 네. 3억 5천을 대출 받아 샀더니 네. 자산이 안 샀다면 전세 3억 5천인데 네. 샀더니 23억이 된 거예요. 3억과 23억은 오늘 부동산 공부해야 되고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다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올랐다고요? 집값은 오른 적은 5년에서 7년 오른 게 최장이고요. 내릴 때는 4년에서 6년 정도 내렸어요. 이 진폭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김 작가님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7년 이상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7년 올랐다니까요. 네. 예, 두 번째 강남은 8년째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제가 뭐냐. 최장기간 상승의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해요. 네. 이거는 이유를 한 네 가지를 잠깐 언급만 할게요. 네. 다시 뭐냐면 첫 번째가 공급 부족이 심화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만 공급을 좀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면 이런 걸 활성화했어도 지금 좀 입주가 돼서 이런 난리가 안 났어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26번, 8번 나왔는데 24번이 실패했어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를 강화하고 전매 제한한 것 때문에 공급은 신경 안 쓰고 투기 수요 잡는 건 좋죠. 그러나 늘 규제를 한 바람에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이게 더 지금 올랐죠. 대부분. 그리고 실수가 쌓이면 실패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다가 정책 실패. 세 번째가 뭐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금리를 작년에 한국은행이 2번 내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0.5가. 그러니까 금리와 부동산은 역으로 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앞으로도 금리가 근데 반대로 금리가 지금 올라요.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하락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또 감소하죠. 예,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내리고 돈이 시중 부동 자금이 많아지면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이 당연히 많겠죠. 주식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중에 주류 시장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보다도 의식주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아파트부터 사고자 해요. 어쨌든 지금은 예측입니다. 오늘 너무 지금 방향은 딱 세 가지예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올해가. 왜냐하면 이제 더 오를 건가 조금이라도 내년이 상승이냐 보합 행보냐 하락이냐 이 세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고 이제 저의 얘기는 과거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 지금 이 얘기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5월인데도 서울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걸 오세훈 효과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추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다. 아까 말했죠. 이 정책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고 금리도 오르고 있죠. 또 그다음에 집값 상승에 대한 광범위한 확산이라는 이 심리가 문제인데 심리도 최근에는 많이 좀 꺾였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된다고 그러죠. 금리도 오르죠. 대출도 강화되니까 연끌도 이제는 살만한 사람은 다 샀고 이제 팔 사람도 거의 팔아서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오늘 핵심 키워드가 고점. 아까 저점 고점 봤죠? 고점이 될 가능성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것은 곡선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령 좀 오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그래서 신체에 비유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될 때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비유를 들면 고점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거는 초딩도 아는 원칙이잖아요. 객관이고 두 번째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그래요. 사실 저점과 고점을 사전에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무릎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아까 그래프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바닥에서 슬 올라올 때 요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때는 알 수 있죠. 또 이런 때도 알 수 있죠. 그죠? 올라갈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서 요 때는 놓쳐 2013, 14년에 집을 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인이. 정부와 자금력이 한계. 그러나 보세요. 2015년경에 16년경에는 살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이때는 무릎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7억이 아까 엄마 아파트가 바닥이었다면 신체에 비유하면 23억 원은 3배 올랐죠? 무릎일까요? 허리일까요? 가슴일까요? 어깨일까요? 머리일까요? 신체를 5등급으로 나누면 최소한 어깨는 와 있겠죠. 오케이. 오늘 그게 오늘 깨달음이에요. 최소한 제가 볼 때 꼭지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니까 어깨. 그래서 지금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말씀하고 싶은 건 8대인 것 같습니다. 8대이죠. 당연하죠. 지금 사서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투레이트 늦었다는 거.
이 작가님은 병원에 잘 안 가보셨지만 저도 이 주변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60이 넘어가니까 많이 네. 저도 문화를 가는데요. 이 암 환자가 1, 2, 3, 4기가 있잖아요. 네.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1, 2기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네. 의사가 4기 정도 되면 투레이트란 말을 써요. 실기 너무 늦었다고. 그리고 이건 수술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네. 지금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이 결론입니다. 이때 13, 14 운이 좋았던 제가 이때 사라고 많이 했어요. 종편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 말을 믿고 산 사람도 꽤 많죠. 네. 그리고 유로 상당 고객들은 되게 샀어요. 한 7, 80%가. 근데 이때 놓쳤더라도 일반인은 2015, 16년도에 또 기회를 줘요. 네. 이때 따라갔었어도 지금 괜찮거든요. 그쵸. 본격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퍼스트 무버 선도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요. 2018년경에 요때 또 사도 돼요. 네. 18, 19년경에. 이때는 좀 빠른 추종자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이제 우리가 fast follower. 네. 그러니까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처음에 하는 이 김 작가님처럼 이 크리에이터라고 그러고 저처럼 연구자들은 알 수 있죠.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이 오르거든요. 선행 지표를 보고 저희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죠. 네. 100%는 아니어도. 네. 두 번째는 일반인들은 빠른 추종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내리다가 한 6년 내리다가 오른다.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이클을 알고 있다면. 아, 이거는 장기 상승이 오겠는데. 네. 그리고 이때 들어가야 되고요. 또 늦어도 적어도 한번 오르고 나면 1파로 끝나지 않아요. 3파 정도 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때는 올라타야 돼요. 느린 추종, 이제 빠른 추종자. 근데 문제는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아쉽게도 슬로우 팔로워, 느린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가지 부류 중에서. 그렇죠. 이 사람은 자, 지금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를 줄 알고 정말 7년 동안 버티다가 샀더니 네. 조금 오르는가 했더니 내년 이후에 확 내려버린다면 또 앞으로 3, 4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길게 보면 4, 5년. 내려버리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하우스 푸어가 돼. 대출까지 받으면 내릴 때 보세요. 한 40% 내려요. 이때도 40% 내리고 이때도 아까 말했죠. 12억에서 7억이면 40% 떨어진 거. 물가 상승률이 20%를 감안하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냐? 근데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네. 뭐 매우 힘든 집을 사서 오를 때는 기쁨이 크지만 사실은 집을 사서 내릴 때의 아픔은 두 배라는 심리학자들의 그 고통. 그리고 언제 파는지 아세요? 바로 팔으면 좋은데 손절매 못해요. 또 사이클을 모르면 또 5년, 6년을 버텨요. 네. 지금 집 사면 더 올라가서 굉장히 이득을 볼 것 같지만 네. 과거의 사이클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을 볼 때 네. 위험한 시기다. 오늘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집에 하나 있는 사람은 그래도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서울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매년 오르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요. 2030년, 40년 지금보다도 가격이 1, 20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은 보유하라. 다만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때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도 동시에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네. 투자 수익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라. 네. 오늘 이게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지식입니다. 네. 요 내용만 봤을 때는 뭐 다 공감이 가실 텐데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네. 어쨌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 거품 붕괴 뭐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버블 측정 뭐 또 지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어요.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지표를 오늘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구두로 설명을. 네, 구두를 하죠. 네. 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길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측정 지표라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째는 보통 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상승은 물가 상승률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3.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이 오를 때 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상승률이 있어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전국이 3.5고 서울이 4.5. 네. 이 정도 오르는 것은 우리는 거품으로 보지를 않아요. 네. 근데 평균 상승보다도 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네. 반대가 언더슈팅인데 이럴 때 우리는 네. 거품이 쌓였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흥미로운 게 금리가 내려서 집값이 오를 때 이때 우리는 이걸 버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버블 측정이 중요한 거는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때 이때 절반은 거품으로 봐요. 좀 흥미롭지만 좀 어렵죠. 일반인이.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려서 지금 이 시중 부동 자금이 3,200조가 됐거든요. 이 3,200조 중에 한 2,200조가 부동산으로 왔다고 지금 결과가 보여져요. 한 25%의 유동성이 증가했어요. 만약에 유동성이 증가한 것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2.5%가량은 사실은 버블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진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마이너스였고, 이제 이런데도 부동산하고 주식만 오른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자산의 거품이 끼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KDI가 각각 발표하고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도 흡사한데요. 비슷한데요. 서울의 집값은 10 내지 20%의 버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특히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오른 게 강남하고 마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 평균보다도 아까 강남 같은 데는 3배 올랐고 서울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평균이. 그걸 보면 강남은 한 30%, 20 내지 30% 정도의 버블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김 작가님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질문을 했는데 만약 집값이 내린다면 서울 전체로는 뭐 수도권도 그렇고 세종시도 20% 정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강남은 최대 빠진다면 30%가량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빠지면 우리는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된다. 왜냐하면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연구하는 건데 장기 상승은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가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가구 분할, 1인 가구가 급증하죠. 두 번째는 소득이 그래도 우리는 2030 내지 40년까지는 완만하지만 저성장이지만 성장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요.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교통혁명이 2030년까지 지금 이어져요. GTX ABCD 들어보셨죠? 신안산선. 여기 신분당선, 연안, 각종 경전철까지 지금 합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완공 연도가 2030년이에요. 이런 인프라가,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그만큼 교통 편익 창출 효과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꺼번에 지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상당히 거품이 있냐 없냐에서 거품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품의 특징이 뭐죠, 작가님? 거품의 특징이 뭐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거품은 그 유지되면 거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맥주 거품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거품은 우리가 저도 뭐 맥주 갖고 근데 이 거품이 빠지는 모양은 달라요. 맥주마다. 상황과 조건에 어떻게 다르냐. 어떤 거는 거품이 쭉 좀 있다 바로 지가 알아서 쑥 빠지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쫙 빠질 때는 위기가 왔다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때 그때 이제 투자 심리가 냉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동산이 안 좋은 게 빠질 때는 냉각될 때는 훅 가버려요. 회복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 안 팔고 이게 지금 버티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랬다가 뭐 빠지면 그때 가서 팔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부동산 교과서는 뭐라고 그러냐. 일단 부동산이 빠지면 너도 나도 던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던지는 순간 매물이 쌓이겠죠. 매물이 쌓이는 순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예, 살려는 사람이 다 발을 빼버려요. 이때 바로 매물이 쌓이면서 급락하는 건데 제 얘기는 이제 좀 정리하면 거품은 언제 꼭 빠진다. 이게 닷컴 버블이라고 기억해요? 예전에 16세기 내는 튤립 버블도 우리 주변에 버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버블은 항상 꺼진다는 거 맹심할 것. 훅 빠질 한꺼번에 빠질지 시간을 두고 빠질지는 그때그때 정책이나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축적돼 있고 거품이 꺼지면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원장님의 말씀은 다 공감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반대측이 좀 반론을 좀 몇 가지만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워낙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퍼지는 것도 있고 플러스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집은 결국에는 오르니까 떨어져도 내가 깔고 앉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점차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렇지, 지금 거품이긴 하지. 근데 나중에 떨어지면 난 깔고 앉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하락이 이 예전처럼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지금 거품이 있다는 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계속 집값이 올랐잖아요. 서울 기준에 몇 억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 집을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시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젠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언젠가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집값은 거품이고 지금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산다고 해서 나중에 그때 가서 한 몇 개월 뒤에 떨어져요. 언젠가 뭐 1년 뒤에 떨어져요. 이제 그때 가서 거 봐라 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해서 떨어진 것과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폭락론자는 언젠간 맞추겠지만 이게 과연 약간 굉장히 네. 그 우리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 예리한 그쵸. 질문인데요. 네. 그 답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네. 같이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네. 질의응답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쵸. 굉장히 날카로운 본질적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장선인데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믿고 기댈 언덕이 무엇인가? 네. 이제 석학들의 그 선행 연구라고 해요. 네. 예. 사실은 아까 그 집값이 이 앞전에 올랐을 때도 네. 사실은 그때도 똑같은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2억이 6억, 2억이 12억 갔는데 지금은 3배지만 상승폭으로 볼 때는 그때가 6배라니까요. 그렇죠. 1년에 6년 동안 2억씩 오른 거 아니에요? 12억이면? 이거 보통 일이냐고요. 이 집값 그렇죠. 그렇게 올라버린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짧게 할게요. 하나는 그래서 이걸 예측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교과서에 있는데 저희 책에도 사실은 살집 팔집에도 이 부분의 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가격 순환 변동. 그러니까 네. 경기가 순환 변동, 전체 시장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경기라는 것은. 네. 두 번째는 개별 가격이 또 변동하는 건 또 달라요. 온도차가 있죠. 이 두 부분에 살집 팔집 책에 보시면 네. 여기에 기초 이론부터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시간 때문에 그걸 한 꼭 보셨으면 뭐 책값이 있습니다만 그 보는 것만큼의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거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전체 시장의 변화는 순환 경기 변동론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10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외에 없어요. 미국의 부동산 교과서에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선행지표, 여기도 지금 선행지표가 일부 있지만 선행지표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 단기 변동을 읽는 데는 거래량, 그 다음에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는 실수요자의 지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땅값 지표예요, 작가님.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인데 이게 지금 그렇죠. 좀 깊은 통찰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사실은 땅 위에다가 높은 용적률로 건물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마포의 스튜디오도 그랬잖아요. 네. 오피스텔도 결국 원가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란 네. 이 사람에게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듯이 네. 부동산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두 가지가 큰 요소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버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윤이나 버블이나 네. 분양할 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토지는 무한성 영속성의 특징이 있어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니까 토지 가치가 근본 가치다 이 말을 하려고. 네. 반면에 건물은 좀 달라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고 굉장히 중시 여기죠. 새 아파트 좋아하듯이 네, 네. 편리하긴 한데 건물은 30년이 되면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고 감가상각되면 결국은 잔존 가치, 경제적 가치는 30년이 되면 이 건물조차도 제로로 바뀌어요. 네네. 뭐 주인이야 늘 건물이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네. 회계상 장부상은 이제 없어져요. 네네. 그럼 뭐만 남게 되죠? 땅. 토지 가치.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는 대원리를 오늘 알 수 있고 그게 그렇죠. 이 살집 팔집과 저희 논문의 주된 원리거든요. 네. 반대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 내가 25평 아파트 가격이 마표에 올랐구나 한 34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이 절대 시간이 좋아서 이게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네네. 뭐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동의하시죠? 네네. 그러면 단순화하자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며 반대로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그렇죠. 자, 개별 아파트 가격은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네. 전체 시장과 그다음에 개별 아파트 가격은 좀 작용 원리가 좀 다르다라는 거. 시장이 좋다고 해서 뭐 모든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이것도 그래서 이제 답인데요. 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가격, 그러니까 사이클 원리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 연구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예측 기법을 가지고 본다. 세 번째 단기 선행 변수라는 게 있다. 네. 이 중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변화를 유추한.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나 소득 구조의 변화는 사실은 이건 장기적 변화예요. 막 인구가 줄었다, 뭐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인구는 증가하는데 인구는 지금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주택의 크기는 가구 수가 중요해요. 당연하죠. 네. 이게 인구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이 구매력이 있어야 유효 수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는데 자꾸 집을 사겠어요? 네. 이게 중요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소득이 좀 증가해요. 네. 지금 3만 불을 넘어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지금 집값이 서울에 오르는 이유는 아까 못 보고 넘어갔는데요.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무슨 말일까요? 서울이 주택 보급률이 96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상 보급률, 우리가 적정한 보급률이 105예요. 그러니까 약 9%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네요. 서울에 338만 호가 있거든요. 네. 곱하기 0.09 해보면 30만 호가 나와요. 네. 야, 어바웃으로. 네. 지금 서울에 가구 수에 비해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수가 약 30만 호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세값 오르는 이유가 되고 네. 이게 또 전세값이 오르니까 부족이 집값 오르는 이유가 네, 된다. 그쵸. 좀 이해가 됐죠. 경기가 중요한데 지금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 통화량이 지금 네. 제가 아까 또 여기 이 정책이 있고 금리가 있고 네. 구매 심리가 중요해요. 지금은 매도자 중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자루를 이걸 지배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집주인들이 지금 집값이 오를 때는 매도자들이 힘을 가져요. 네. 협상력의 키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이 의리예요.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 올라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 딴 나라도 더 올랐거든요. 지금 미국도 막 캘리포니아 무진장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억울해해요. 환율이 중요해요. 달러로 계산한 돈. 네. 지금 근데 우리 환율이 좀 불안하죠. 네.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 네. 이 교훈은 뭐냐?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부정하면 안 돼요. 네. 다만 지금 그 작가님 날카로운 질문 중에 느끼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는 항상 그대로 반복하지는 그쵸. 않아요. 새로운 역사를 쓸 네.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건 맞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책이 이 공급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 요거 좀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금리가 좀 오르고 있고 그렇죠. 통화량이 좀 줄어드는 네. 거. 그다음에 살 사람 많이 샀고 지금 30대만 이래요. 30대가 32% 1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좀 과잉이에요.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너무 지나치게 확산된 네. 거예요. 근데 이 구매 심리는 뭐와 관련이 돼 있느냐? 정책과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수급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공급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약 32만 3천 호, 전국에서 84만 호 정도, 또 장기적으로는 200만 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3기 신도시는 7월부터 물량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기다렸다가 참으면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인식만 네. 제대로 우리가 좋은 신호만 준다면 네. 지금 불안 심리, 저는 불안 심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불안 심리는 상당히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가
아까 버티면 샀다가 내리면 그것도 답은 돼요. 2030년까지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떨어지더라도 대출 받아서 집값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래서 2030년을 강조한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장기로 버텼을 때 네. 결국 이겨요. 네. 이겨요. 네. 제가 이긴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김 작가님 견디기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아까 봤죠. 10년 주기설. 아까 제가 이런 걸 보면 이 인내심의 한계가 한 5년인 것 같아요. 만약 4, 5년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 최선, 최고도 있지만 차선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악이 있고 네 가지로 아주 최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책을 쓴 것도 네. 당신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실패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던져요. 보셨겠지만. 잠깐. 두 번째는 나는 최악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네. 그래서 최악을 선택해서 내가 몹시 괴롭고 힘들고 고통받은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저의 말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최악이 뭔 줄 아십니까? 집 샀다가 집값 오를 줄 알고 무리하게 자기 돈으로 했으면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출 받아 집을 샀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보통 꺼질 때는 네. 김 작가님 아까 금리 얘기했죠. 금리가 올라갈 때 네.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네. 그러면 집값이 사이클 때문에 내리고 네. 가정을 해보죠. 금리가 올라가요. 네. 좀 무리하게 받았는데 근데 네. 임금은 안 올라가요. 네. 우선 이 상황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두 번의 고통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는 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렸다는 뉴스가 1년은 참는다니까요. 1, 2년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6, 7년, 아까 4년 내지 6년 내릴 때 내일 내린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이제 집값은 다 끝났다고 그러고 본래 그래 사람들은 언론부터가 네. 오를 때는 막 난리법석을 치다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인내심의 바닥이 4, 5년 되면 나더라. 근데 이것도 견뎌야 돼요. 근데 미리 알고 사면 괜찮아요. 작가님. 뭐냐. 제가 최근에 예를 들게요. 제가 압구정 아파트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이 유튜브나 다른 곳에 뭐 조선일보나 매경 같은 데서만 했었거든요. 네. 다른 유튜브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제가 네. 예,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느낀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살았던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상이 남는데요. 저는 압구정에서 초등을 보냈고요. 이제 와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삽니다. 제가 지금 살 때 아니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샀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10억이 올라버렸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리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언젠 여기에 계속해서 재건축이 될 때까지 나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사이클이 있다.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뭐라고 그런 사람이 많았냐 그러면 나는 압구정은 다른 쪽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 내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중간에 내려도 좋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겨봐야 저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이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산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안 그러고 이해했어요. 사면 어떻게 되냐. 아니 나는 오를 줄 알고 샀거든요. 네. 근데 내리는데 이때부터 이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네.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지금 집을 살 때인가에 대한 이제 원장님의 답은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2, 3년 기다려라. 다음 사이클이 온다. 그리고 지금은 신규 분양에 집중할 때다. 네. 그럼 다음 집을 살 때는 2, 3년 뒤인 건가요? 저는 2, 3년 내지 3, 4년을 보죠.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 매일경제에서 머니쇼 대표 강사로 나와서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거품이 빠지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작가님. 거품이 훅 빠져가지고 20% 가량 빠진다 그러면 저는 매수에 나서도 된다고 봐요. 20% 정도 빠지면. 네. 강남은 한 30%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예측인데 과거에 빠졌었는데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예,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닌데 가계부채나 네. 자영업체 부채나 지금 일자리 같은 걸 보면 네. 예, 그렇게 지금 자산시장만 이 주식과 이 주택시장만 뜨겁지
이 지금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우리의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제가 볼 때 위험해요. 네.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오르면 연체율이 엄청 증가할 거거든요. 네. 이 가계 파산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유세,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서울의 평균 주택이 11억인데요. 지금 종부세가 9억 원 이상이잖아요. 네. 이 종부세라든지 세금 20억짜리 주택이면 종부세만 거의 2천만 원 내요. 이 2천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집값이 오를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떨어지면 사실은 집값 떨어지는데 매달 150만 원씩 낸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팔았을 때 양도세도 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 아시죠? 따박따박 이게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어쨌든 이게 오른 것에 이 견디는 원동력이 되지만 조금만 내리면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임대주택 사업자가 108만 호가 돼 있고요. 네.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수가 매물화 될 수 있는 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한 228만 호 정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연간 거래량이 100만인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던졌을 때 안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네. 딱 그 시점 지나면 바로 급락으로 이어질 현재는 그런 가능성이 이 매물이 한 20만 호만 나오잖아요. 네. 이거 소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공부해두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86년부터. 네. 지금 하락할 때 지금 1991년부터 거의 이제 2001년 가까이 뭐 한 7, 8년. 네. 여기 1998년까지 하락했었죠. 99년 뭐 이렇게 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때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 사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최소가 6년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사이클로 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해요. 그건 아시죠? 네네네. 예, 지금 특히나 막차를 타는 사람은 몹시 흥분된 상태예요. 어느되고 이게 주식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 저도 삼성전자하고 현대건설 주식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어요. 외국인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개인들은 4만 원, 5만 원 할 때 전자 절대 안 사요. 네. 사실은 이때 샀어야 되죠. 그렇죠. 이번엔 통합개미가 좀 사긴 했지만 네. 그랬던 사람들이 8만 원 이렇게 가니까 9만 원 되니까 이제 10만 원 얘기 나왔잖아요. 네. 20만 원 갈 거라고 샀더니 사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지막 불꽃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리고 아까 이 답인데요. 좀 길게 보면 저는 한 3, 4년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왜냐하면 이 가격이 만약에 좀 2, 3년 후에라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안 삽니다. 이제 집 사는 거 까맣게 포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리는데 사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김 작가님 사고 싶으세요? 네. 네, 집값이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쯤 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는 곳은 버블은 훅 빠질 수 있어서 언제 얼마 버블이 빠지는 정도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빠질 때도 한번 보세요. 여기 확 빠지는 거 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훅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하니까 저점 무릎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정도라면 어차피 바다가 몰라서 좀 희망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2, 3년은 금방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안 사면 이제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공포는 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락할 때 모두가 팔고 싶은데 못 팔듯이 상승할 때 심리랑 비슷한 거네. 그게 상승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지금 볼 때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님. 영국에 제가 소화하는 석담인데 두 가지인데요. 집은 그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캐슬. House is his castle.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식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의 속담인데요.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삶의 시작은 주택으로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영국인들은 직장 생활하면 가장 먼저 장만하는 게 내 집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불문율처럼 그렇죠. 이 격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책에 썼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은퇴의 시작은 모기지론을 갚는 날부터.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집이 10억이면 대출을 만약에 이제 거기는 한 80%까지 해주거든요. 영국은.
20% 2억 있으면 사잖아요. 그 8억 원을 30년 동안 갚아요. 3, 40년 동안. 네. 갖고 나서 이걸 다 갖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은퇴를 해요.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연금, 후생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뒷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기연금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이 연금으로 노후에 300 정도 해놓고 은퇴를 하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노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 300만 원 있으면 풍요롭지는 않은데 적정한 생활비는 된대 두 부부가. 그렇죠. 네, 물론 사람들은 뭐 월천 대산이 해서 뭐 월 1,000만 원. 저희 친구들도 목표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조금 잘 나가는 친구들이죠. 임원하고 대기업하고. 그러나 보통 사람은 300 정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나이, 남녀노소 불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얘기 하게 되면 완결이 될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아반떼부터 사잖아요. 뭐 그랜저, 소나타 그랜저, 또 뭐죠, 그거? 가장 제네시스? 제네시스까지 이렇게. 우리의 목표는 제네시스죠. 돈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또 우리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네. 자동차 생활이. 마찬가지로 주택도 성장 사다리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월세부터 시작하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지만 반전세로 옮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로 옮기고 아파트 또 소형으로 옮겼다가 네. 이제 그다음에 내 집으로 자가로 가고요. 또 하나는 저기 수도권 이제 직장이 서울에 강남이나 강화문에 있어도 네. 경기도나 이렇게 인천 같은 데서 이제 거기서 집을 가지고 먼저 마련하고 사다리를 타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광명이나 고향 쪽에 왔다가 파주에서 그다음에 서울에 또 관문도시 되는 곳 있죠. 은평구나 노도강 이런 데 오죠. 구로, 금천, 금강구에 왔다가 그래서 결국은 나이 이제 50이 되어서 소득도 높아지고 재산이 쌓이면 그게 어디예요? 강남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과 최고의 정점은 강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 사다리를 하나, 이게 부동산 공부해야 되고 사다리를 타는 기쁨입니다.